숨 막힐 듯 하얗고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법률사무소 안. 72살의 박효선은 꼿꼿하게 허리를 세운 채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유니, 나는 짙은 색 나무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작고 투박하게 깎아 만든 나무 새 한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하여 곧 들이닥칠 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며 효선의 아들 민준과 딸 민서가 사무소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대학 교수로 늘 단정하던 45의 아들 민준은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값비싼 양복은 보기 싫게 구겨져 있었습니다. 42살의 딸 민서는 눈물과 분노로 얼굴이 얼룩져 마치 길에서 굴렀다 온 사람처럼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어머니를 향한 원망과 절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이 먼저 어머니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저희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머니 때문에 제 한평생이 제가 평생을 바쳐 쌓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넣습니다. 제 명예는 이제 땅에 떨어져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의 절규에 뒤이어 딸 민서가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가게는 문을 닫았고 온 가족이 살던 집도 결국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어요. 이 모든 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그깟 돈 몇 푼이 자식들보다 더 소중하셨어요? 두 자식의 분노 어린 외침이 텅 빈 공간을 가득 메웠지만 효선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를 듣는 사람처럼 무표정하게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의 원망 섞인 말을 말없이 듣고 있던 효선은 대답 대신 아주 천천히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작은 나무새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거친 나뭇결의 그 작은 새를 두 자식에게 보여주며 그녀는 얼음처럼 차갑고도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너희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다. 이제는 똑똑히 알게 되었구나. 그 한마디에 민준과 민서는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고요한 눈빛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놓쳐버린 것이 단순히 돈이 아님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효선의 눈길이 손에 들린 나무새에 머물렀고 그 순간 주위의 모든 풍경이 흐려지며 시간은 모든 비극이 시작되기 전인 석 달 전의 어느 날로 되돌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듣는 이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사연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자식의 도리,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꾼 한 번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지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느 고장에서 저희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겠어요? 여러분이 계신 곳곳의 소식을 들으면 저희도 큰 힘이 난답니다. 저희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보면서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서울 변두리에 자리한 작고 낡았지만 평생 주인의 손길이 다 정갈했던 집. 박효선은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방에는 이삿짐을 싸고 남은 상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곧 헐리게 될 이 집에서의 마지막 날 햇살이 쓸쓸하게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토지 매입 및 보상에 관한 합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했고 보상 금액은 무려 250억 원이었습니다. 그 땅은 평생 배나무를 가꾸던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땀과 눈물이 서린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 과수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높은 건물들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효선은 벽에 걸린 빛바랜 사진 속 남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처럼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반 위에 놓인 나무새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이 늙은 배나무 가지를 손수 깎아 만들어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새였습니다. 그것을 만지작거리던 효선은 깊은 한숨과 함께 굳은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낡은 유선 전화기의 수화기를 들어 가장 큰아들이자 집안의 자랑인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효선은 애써 목소리를 떨며
세상에서 가장 가엾은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아, 아들아, 큰일이 났구나. 내가 집이 헐리고 나서 잠시 머물던 하숙집에 그만 불이 나버렸단다. 내 모든 옷가지와 평생 모은 푼돈까지 전부 다 타버렸어. 이제 정말 갈 곳이 없구나. 전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 뒤로 다른 동료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아들은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학회 중이라 무척 바쁩니다. 불이라니요. 일단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짤깍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효선은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 더 크고 단단한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50억 원이라는 거금이 적힌 서류를 깊숙이 숨기고 오직 남편의 나무새가 든 작은 손가방 하나만을 든 채 정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이제부터 시작될 길고 혹독한 시험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효선은 일부러 가장 낡고해진 옷으로 갈아입고 아들 민준이 사는 으리으리한 아파트 단지 앞에 섰습니다. 높은 담장과 번쩍이는 정문은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경비원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뒤로하고 그녀는 겨우 아들의 집 현관문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망설이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는 분주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아들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남루한 행사액을 보자마자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의 뒤로 보이는 집 안은 책과 예술 작품들로 가득 차 있었고 넓은 거실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며느리 수진이 차가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효선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치 길에서 더러운 것이라도 묻혀온 사람을 대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잠시만 현관에 서 계시겠어요? 오늘 남편의 대학 동료분들이 오셔서 중요한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어머님의 모습이 다른 분들께 조금 불편함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며느리의 말은 비수처럼 효선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집에서 그녀는 문간에 서서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머니를 구석으로 데려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해 좀 해주세요. 제 체면이 걸린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일단 이걸 받으세요.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어머니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 돈으로 근처 여관에서 며칠만 지내세요. 저희가 곧 다른 방도를 찾아보겠습니다. 효선은 아들의 손에 들린 돈을 보지도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해결해야 할 골칫거리가 아니라 너를 낳아준 어미다. 그 말에 민주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어머니를 현관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치 불청객을 쫓아내듯 그는 어머니를 문 밖으로 밀어내고는 서둘러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쿵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효선의 귓가에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복도에 홀로 서서 아들이 쥐어준 몇 푼의 돈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이 시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이제 겨우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집에서 쫓겨난 효선은 버스를 타고 도시의 반대편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시의 풍경이 그녀의 처지와는 너무나도 달라 보였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딸 민서가 사는 아파트였습니다. 아들네 집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집 안은 온통 번쩍이는 새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화려함 뒤에는 무리에서 빚을 내어 꾸민 듯한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딸 민서와 사위 재혁은 갑자기 나타난 효선을 보고 얼굴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어머니를 향한 걱정보다는 예상치 못한 짐이 굴러들어온 것에 대한 공포가 더 커 보였습니다. 민서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불이라니요?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사실 저희 형편도 말이 아니에요. 남편 가게는 당장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이고 하루가 멀다 하고 빚독촉 전화가 빗발친다고요. 이런 상황에 저희가 어머니까지 모실 수는 없어요. 사위 재혁도 아내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그는 애써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마음이야 정말 굴뚝 같지만 막내 민호 아시지요? 그 아이는 아직 식구도 없고 형님처럼 지켜야 할 체면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보다는 형편이 나을 겁니다. 민호에게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착한 녀석이라면 틀림없이 어머니를 도와드릴 겁니다. 사위의 말은 교묘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한 변명이었습니다. 효선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실망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막내는 마지막 남은 것까지 내어놓아야 하고 너희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식들은 작은 온정 하나 베풀 수 없다는 말이냐? 그녀의 질문에 민서와 재혁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이 곤란한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민서는 어머니의 눈을 피한 채 서둘러 밖으로 나가 택시를 불렀습니다. 효선이 택시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딸은 끝내 어머니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차창 너머로 딸과 사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효선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강철처럼 차갑게 굳은 결심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도시의 번화가를 벗어나 구불구불한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더 들어가자 마침내 길모퉁이에 자리한 작고 아담한 꽃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호의 꽃방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그곳은 35 막내 아들 민호가 운영하는 가게였습니다. 대학 공부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꽃과 나무를 만지는 길을 택한 아들이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흙이 묻은 작업복을 입은 민호가 분주하게 화분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 앞에선 어머니를 발견한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머니의 초라한 행색을 본 순간 이내 깊은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민호는 하던 일을 모두 팽개치고 한 걸음에 달려나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꾸밈 없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효선은 큰아들과 딸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하숙집에 불이 나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거짓말을 힘겹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민호의 얼굴은 슬픔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겪으셨군요. 어머니,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 사는 겁니다. 가게 위층에 제가 쓰는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좁고 불편하겠지만 무척 따뜻해요. 어서 가요. 제가 가게 문 일찍 닫고 맛있는 저녁 차려드릴게요. 아들의 작은 방은 정말로 비좁았습니다. 낡은 가구 몇 개가 전부였지만 창가에는 아들이 정성껏 가꾼 작은 화분들이 햇살을 받으며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효선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나무새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본 민호의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나무새를 받아들고는 마치 소중한 보물이라도 다루듯 어루만졌습니다. 아버지의 나무새 기억나요? 할아버지 댁 늙은 배나무 가지로 며칠 밤낮을 깎아 만드셨지요. 어머니, 이 새가 불길 속에서 무사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이건 그냥 나무 조각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의 마음이 담긴 우리 과수원의 심장 같은 거니까요. 막내 아들의 말에 효선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형과 누나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이 작은 나무새의 가치를 가진 것 없는 이 아들만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효선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았던 망설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효선은 조용히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최신형 휴대전화를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 변호사님이신가요? 저 박효선입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준비했던 일들을 시작해 주십시오. 약속된 날 민준과 민서는 법률사무소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상대방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이런 일을 벌인 것이 분명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사무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대하고 차가운 느낌을 주는 사무소 안에는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정하고 냉철해 보이는 김 변호사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목소리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두 분을 모신 이유는 박효선 여사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박 여사께서는 화재로 전 재산을 잃고 부양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법적인 자녀인 두 분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그 말에 민준과 민서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박 여사께서는 두 분의 소득 수준에 맞춰 아들인 민준 씨에게는 매달 300만 원, 딸인 민서 씨에게는 매달 200만 원의 부양료를 법적으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나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건 소송이 아니라 협박입니다. 저희를 파산시키려는 속셈이에요. 민서 역시 울먹이며 절규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돈이 없어요. 어머니도 저희 사정 뻔히 아시면서. 하지만 김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두 분의 공식적인 소득과 재산 내역을 모두 검토할 것입니다. 만약 부양 의무를 거부하신다면 이는 두 분의 사회적 체면과 경제적 상황에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변호사의 마지막 말은 두 사람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대학 교수인 민준에게는 사회적 체면이 목숨과도 같았고 빚에 쪼들리는 민서에게는 경제적 압박이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이 치밀한 계획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닥쳐올 더 큰 불행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민준과 민서에게 각각 두툼한 서류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봉투에는 김 앤 파트너스라는 이름만 들어도 무게가 느껴지는 권위 있는 법률사무소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간단했지만 그만큼 위협적이었습니다. 박효선 여사의 부양 및 후견에 관한 긴급 논의를 위해 지정된 날짜의 사무소로 출두하라는 통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혹시라도 자신들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얼마 남지 않았을 재산을 정리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속된 날, 민준과 민서는 법률사무소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상대방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이런 일을 벌인 것이 분명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사무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대하고 차가운 느낌을 주는 사무소 안에는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정하고 냉철해 보이는 김 변호사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목소리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두 분을 모신 이유는 박효선 여사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박 여사께서는 화재로 전 재산을 잃고 부양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법적인 자녀인 두 분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그 말에 민준과 민서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박 여사께서는 두 분의 소득 수준에 맞춰 아들인 민준 씨에게는 매달 300만 원,
딸인 민서 씨에게는 매달 200만 원의 부양료를 법적으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나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건 소송이 아니라 협박입니다. 저희를 파산시키려는 속셈이에요. 민서 역시 울먹이며 절규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돈이 없어요. 어머니도 저희 사정 뻔히 아시면서. 하지만 김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두 분의 공식적인 소득과 재산 내역을 모두 검토할 것입니다. 만약 부양 의무를 거부하신다면 이는 두 분의 사회적 체면과 경제적 상황에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변호사의 마지막 말은 두 사람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대학 교수인 민준에게는 사회적 체면이 목숨과도 같았고 빚에 쪼들리는 민서에게는 경제적 압박이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이 치밀한 계획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닥쳐올 더 큰 불행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시간은 다시 현재로 돌아와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법률사무소 안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효선이 제기한 소송과 그로 인해 퍼져나간 흉흉한 소문들은 민준과 민서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늙은 어머니를 길거리에 내쫓은 파렴치한 교수라는 오명은 민준을 강단에서 내려오게 만들었고, 빚 때문에 어머니까지 등진 악독한 딸이라는 낙인은 민서 남편의 사업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 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벼랑 끝에 몰린 두 사람은 마침내 어머니를 찾아와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효선은 자식들의 원망 섞인 절규가 끝나기를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사무소 안에 침묵이 흐르자 그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사무소 전체를 울릴 만큼 단단하고 분명했습니다. 너희는 지금껏 체면과 돈에 대해 이야기했구나. 하지만 나는 이제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나는 길거리에 나앉은 적이 없다. 내게는 너희 아버지가 평생 땀으로 일군 땅의 보상금 250억 원이라는 큰돈이 있었으니 말이다. 효선은 품 안에서 묵직한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맨 위에는 토지 보상 합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글자와 어마어마한 액수를 본 민준과 민서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효선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돈을 너희에게 남겨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나는 너희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아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어미의 모습으로 너희를 찾아갔다. 그러자 너희는 내게서 무엇을 보았느냐? 귀찮은 짐 덩어리, 보기 흉한 오물, 그리고 해결해야 할 골칫거리. 그것이 너희 눈에 비친 내 모습이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너희 막내 동생은 그런 내게서 자신의 어머니를 보았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나무 새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족의 마음이다. 너희는 그것을 버렸지만 민호는 끝까지 지켜냈지. 그래서 나는 이 모든 돈을 그 아이에게 주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유산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다. 민호는 이 돈으로 너희 아버지의 이름을 딴 재단을 만들어 그 아이처럼 정직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너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남겨주마. 아들아, 너에게는 산산조각 난 너의 체면을, 그리고 딸아, 너에게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너의 빚을. 이것은 내가 내린 벌이 아니다. 너희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일 뿐이다. 효선은 돌처럼 굳어버린 두 자식을 뒤로 한 채 미련 없이 사무소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민준과 민서는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의 무게 아래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6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 아버지의 정원이라는 이름의 크고 아름다운 화훼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민호가 어머니의 돈으로 일군 새로운 희망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가게를 크게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동네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일자리를 나누어주며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오후, 효선은 활짝 핀 꽃들 사이의 벤치에 앉아 어린 손주들에게 흙을 만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 한 점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혹독한 시험이야말로 사랑의 진짜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법입니다. 효선은 두 자식을 잃었지만 그 대신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재산이란 은행에 쌓아두는 돈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그것만이 결코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